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마니커 닭고기 드시면서 룩아웃티로 딱 입가심하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최고죠, 최고. 예, 아주 광고도 아주 최고의 조합이네요. 네. 마니커 닭고기 그리고 룩아웃티. 예. 그리고 또 우리 권순우 팀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죠? 네, 저 경주 갔다 왔습니다. 경주 금요일 날 뉴스룸 마치고서 네. 기차 타고 내려가니까 한 10시 반쯤 되더라고요. 네. 와이프하고 가족들은 먼저 내려가 있었고요. 뭐 특별히 뭐 일이 좀 있었습니까 경주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애들 데리고 뭐 불국사라든지 석굴암 아유, 한번 보고 불국사. 싶어가지고 갔는데 예.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 갔는데 굉장히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어요? 예, 그런 그 세대예요? 경주죠 거의. 아 그래? 저희도 경주 갔다 왔는데. 예. 그리고 뭐 다른 때는 뭐 부여, 공주 여기 한번 간 적 있었고. 예. 근데 갔더니 경주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할 거리도 되게 많고. 황남빵 드시고. 황남빵은 안 먹고 네. 황남 옥수수하고 황남 쫀득이. 좀 그런 게 또 있었어. 예. 황남빵은 좀 식상하죠. 이제. 이미 너무 오래됐군요. 예. 자, 미국 어땠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로 뭐예요? 온짱이었죠? 온짱이었 반짱이었죠? 반짱. 예, 반짱이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렇게 한산한 분위기 속에 한산한 분위기예요. 예, 장은 그냥 혼조세 마감 정도 됐습니다. 왜 한산했는지는 오늘 김프로님께서 좀 말씀을 좀 주실 것 같고요. 네. 다우존스는 0.33% 오른 상태에서 전장 반장만 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1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06%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주 자체는 혼조세인데 이게 뭐 지수가 혼조세냐가 문제가 아니라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가 4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6월 이후에 최장 기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우 지수도 주간 4주 연속으로 올라서 4월 이후에 가장 오래 상승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한 기업들에도 약간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뭐 있을 법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있진 않았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뭐 아무래도 물가가 조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PC 같은 경우도 좀 CPI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둔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뭐 금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동결 쪽으로 좀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12월 1일에 애틀랜타 행사에서 좌담회를 여는데 여기서도 뭐 별다른 움직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0일에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한 3.5%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지배적이죠. 전망되고 있고요. 그렇게 그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은 7번 연속 금리 동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물가는 뭐 국제유가를 비롯해 상방 압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뭐 더 내리거나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고 좀 어떨까요? 미국이 먼저 내릴까요? 우리가 먼저 내릴까요? 물론 아직 그런 얘기를 하기는 이르긴 한데 뭐 한 내년 중반 이후쯤 되면은 뭐 누가 먼저 내리느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가죠. 그렇죠. 먼저 가시죠. 그럼 우리가 먼저 가야죠. 네, 선제적으로 갑니다.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여기 공기가 어째 왜 이래? 불안하게. 이랬어 공기가. 네. 예, 그런 정도 분위기가 좀 있어서 이번에 뭐 매크로한 지표들이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이렇게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저는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FOMC 등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을 통해서 다음에는 내린다라는 강력한 시그널 정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하지 않을까. 먼저 하더라도 시그널이 우리 다음 뭐 그럴 거 수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 네네네. 우리 왜냐하면 또 그게 글로벌리 그렇게 해주는 게 연준한테도 좋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내릴 것 같다라고 시그널을 주고 시그널 줬을 때 예. 내린대잖아. 그리고 내리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네, 아무것도 없이는 쉽지 않을 거야. 또 괜히 나갔다가 엇박 타면은 큰일 나죠. 골치 아프니까요. 네. 예,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어떤 그 변곡점이라고 네. 할 수 있는 휴전의 인질 석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이 이제 3일차인데요. 17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을 하고 휴전 연장에 대한 언급도 하마스 쪽에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 교도소에 갇혀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17명 이스라엘군은 석방자 17명 가운데 14명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외국인이 3명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석방된 인질 가운데 자국민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어요. 미국 국적자는 이거 참 4세 아동입니다. 아유. 네, 4세 아동이 인질로 잡혀 있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며칠째 잡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예, 미국 국적자가 석방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살 배기 미국인 에비게일이 오늘 가자에서 풀려난 13명의 인질 가운데 1명이다.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고 이번 휴전을 내일 이후까지 이어가 더 많은 인질이 풀려나고 인도주의적 도움이 가자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에비게일 얘기 들어보니까 또 부모님은 공습 때 죽었다면서요? 사망했다고. 그 미국 아이? 네. 아이고. 아유, 그러니까 부모는 그 공습으로 이제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주말에 이문영 교수님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잊혀진 전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와, 그 오랜 전쟁보다 그 며칠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전쟁이 민간인 사망률이 더 높고 특히 아이들 죽은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 사실 이 단기간이 그건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졌던 이 전쟁 양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대비가 되더군요. 와, 그게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다는 거는 진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하마스가 성명을 통해서 4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합의문에 경시한 대로 석방되는 이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마스 쪽에서 최대 40명까지 인질을 추가로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쪽이 굉장히 강경해요. 인질 귀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마스 제거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제거, 모든 인질의 귀환, 가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등 3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시 교전 중단이 끝나면 즉시 하마스와 싸울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이 좀 일단은 피해자인 거는 맞잖아요. 먼저 공격을 당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내각도 만만치 않게 강경합니다. 이전에 그 뭐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극우적인 총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총리가 연정을 구성한 대상은 거기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 뭐 성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강경한 강경파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하마스가 휴전 종료된 후 연장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쪽 이스라엘 내각은 끝까지 니네 괴멸될 때까지 안 끝나라는 메시지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이스라엘 내각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표명했던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이제 국내 여론을 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시휴전이 연장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약간은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단은 그 28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28일 오전 7시를 기해서 휴전이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 근데 이전에 이스라엘 강요회의에서도 휴전을 최장으로 했을 때 한 10일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10일로 그 최장이 10일이니까 여기에 좀 그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수감자 석방도 최대 300명까지로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휴전 협상이 얼마나 연장될지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될지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좀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뭐 보니까 인질 협상은 뭐 1대3 비율로 하고 또 하루당 뭐 10몇 명 그것도 풀어줘야 되고 이런 조건들 보니까 참 이 사람 생명이라는 거를 그렇게 막
마치 그 계산하듯이 뭐 한 명당 3명씩 뭐 이런 거는 참 보기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네.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요. 그 SK 하이닉스가 3분기 D램 점유율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1위인 삼성전자와 4%포인트 격차가 난다. 와, 그거밖에 안 나요? 예, 엄청나게 많이 따라잡았죠. 와. 근데 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3분기 매출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이 35% 매출 기준입니다. 이게 왜 매출 기준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냐면은 그 3분기에 SK 하이닉스가 많이 팔았던 반도체가 HBM이에요. 근데 HBM은 똑같은 D램이라도 이제 패키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단가가 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익이 좀 많이 나면서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한 6조 한 468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46억 달러입니다. 근데 1분기에 23억 2천만 달러였어요. 예. 그러니까 1분기에 23억 2천만 달러인데 3분기에 46억 3천만 달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네. 점유율도 올해 1분기에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24.7%였어요. 그때 마이크론한테 역전당했습니다. 마이크론이 27% 점유율하다가 하이닉스가 24%로 3위로 밀렸다가 2분기에 31%로 해서 2위로 올라가고 3분기에 35%까지 올라간 겁니다. 아니 그럼 뭐 그냥 새 회사가 그냥 이제 거의 도토리 키재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네. 아, 근데 거의.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조금 기분 나쁠 것 같긴 아니 한데. 옛날에는 뭐 넘사벽이었으니까. 예, 넘사벽이었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D램 매출액 같은 경우는 1분기에 40억 달러에서 3분기에 52억 달러로 늘긴 늘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증가폭이 좀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1분기에 42.8%였습니다. 네. 근데 3분기에 39%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양사 간의 점유율 격차가 1분기에는 18.1%포인트. 아하. 그러니까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그 넘사벽이었는데 네. 3분기에는 4.4%포인트.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많이 좁아져요. 떨어졌죠. 그 정도면 뭐 진짜 넘사벽이 아니라 저건 저 추세대로 가면 혹시 1, 2등이 바뀌나 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격차죠. 그러니까 요게 그 제가 그 이쪽 IT 업계의 산업 지형도 변화에 네.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 그 지난 3분기에 그 2분기 3분기에 미국의 이른바 그 데이터 센터 업체들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네. 데이터 센터 크게 하는데 이런 데가 기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AI 서버 쪽을 되게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랜드 플래시 요런 것들이 잘 안 팔렸어요. 대신 AI 서버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HBM을 만들 수 있는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데이터 센터 쪽보다는 AI 서버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표로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6월, 7월, 8월에 그 2분기, 3분기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여기에 보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미국 향 ICT 수출입니다. 미국의 ITC 수출인데 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SSD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기가 무려 62.7%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이게 저 세 달 감소예요, 저거. 예. 감소 표시예요, 저게. 하얀 세모는 감소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7, 8, 9 거를 갖고 온 건데 그게 요 지금 9, 8, 7 요렇게 돼요. 여기도 컴퓨터 주변 기기가 그러네. 마이너스 65%, 어우. 그 주변 기기가 마이너스 70% 이렇게 감소를 그러네요.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글로벌 ICT 투자, 빅테크들의 ICT 투자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평범한 데이터 센터 쪽은 막 줄였고 네. AI 서버 쪽에다 아예 몰빵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예전에 송명석 의원님이 이 흐름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좀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발표한 어떤 데이터 센터 투자 내역들을 보니까 일반 데이터 센터형 투자가 별로 없더라. 그래가지고 뭐 DDR5를 비롯해서 D램 수요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날 것 같진 않다. 근데 오히려 그 투자 여력을 AI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HBM 쪽에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네. 얘기였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3분기 집계된 내역을 보니까 거의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4분기가 되면은 뭐 요즘에는 좀 스마트폰도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로 되고 있고
저 스마트폰 그 판매 성장률이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3년 정도 스마트폰을 못 바꿨던 교체 수요들이 살아나면서 이제 디램 수요가 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투자가 됐던 것들이 어떤 일반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디램 판매가 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 4분기 이후에는 이제 점유율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HBM을 좀 선행적으로 개발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의 시기에 좀 그러네. 그러니까 잘 이걸 차지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 같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이미 그 HBM3가 4세대고 5세대가 HBM3E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미 그 내년도 생산 물량은 다 팔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수출 지표하고 실제 점유율 지표가 어떻게 달라졌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중국의 인텔 랜드 프레시 공장 그것만 안 샀어도 참 주가가 지금보다는 그죠? 네. 진짜 뼈 아픈 거야. 그죠? 또 뭐 HBM 또 잘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뼈 아파. 그럼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안 가실래? 아, 세 번째 뉴스는 네네. 와,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알리테무, 알리바바랑 그 테무. 네,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그리고 미국에는 쉬인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진짜 요새 장난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테무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의 월간 순 방문자가 지난해 9월 대비해서 지난 3월 대비 9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1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7천만 명에 달했는데 순방문자 숫자도 4천만 명으로 거의 2021년 8월 이후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네. 이게 그 아마존의 순방문자는 지난해 9월에 2억 1천만 명에서 지난 3월에 2억 1천만 명으로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미국에서도 아마존은 그냥 그대로고 거기 뭐 테무, 쉬인 이런 중국 이커머스는 막 10배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그 저희 취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압권 채널에서 이 알리테무에 대한 거기서 했더라고요. 좀 상세하게 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 의회에서 얘네 거 관세 무관세 항목에서 빼버려야 된다라는 법안이 나올 정도예요. 이거 그대로 냅두면은 미국 이커머스 다 먹히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라는 거를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심각한 상황인 거고 이게 야 그래도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요런 좀 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네. 제가 세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그럼 중국의 이커머스가 좋으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좋은 게 있지?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목 보니까 우리나라는 택배사 같은데요. 예, 제목에 나왔네요. 네. 지금 CJ 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 택배 물동량을 맡고 있는데 6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를 했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제 특송화물 반입량, 이른바 해외 직구 물동량인데 9,017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4%가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4년간 해외 직구 물동량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에 6,300만 건 정도 되던 게 2022년에 9,600만 건이 됐고 올해는 지금 9월까지 9천만 건이니까 이거를 연간으로 따지면은 그냥 비율대로 연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1억 한 2천만 건 이렇게까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싸긴 싸더라고요. 아니 예를 들면 뭐 모든 게 다 있어요. 옷, 신발, 뭐 네. 가전제품, 뭐 조그마한 소품들 뭐 이런 거 진짜 가격이 이게 약간 사기치는 가격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싸요. 근데 그러면 야 그 싼 제품 그거 뭐하러 사냐? 사봐야 그 쓰지도 못하는 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설령 걔 안 쓰더라도 별 문제 없을 정도로 싸요. 무슨 잠바 하나에 4,600원 뭐 이러면 사실 너무 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정도 가격이 많아요. 네. 4,600원이야 잠바가? 그러니까 얘는 일회용이야. 그러니까 야 뭐 오다 잃어버려도 뭐 아유 됐다 뭐 이 정도 되는 가격 아니에요. 엄청 쌉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악진하면 우리나라 피해 보는 회사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쇼핑몰들 좀 그 왜냐면 보면 네. 또 똑같은 제품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뭐 19,000원에 팔아요. 네. 똑같이 거기 가면 5,300원이야. 그럼 도대체 사진도 똑같아요. 얘네는 이거를 짝퉁을 갖다 파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동안 이제 우리 업체들이 재고. 그러니까 5천 몇백 원짜리를 수입해서 19,000원에 파는 거죠. 아, 그런데 걔네는 6,000원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뭐 이제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뭘 사기가 굉장히 아깝고 일단 그거 있으면 알리나 테무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얘네는 얼마에 파나. 그래서 뭐 가격 뭐 3, 4천 원 차이 나면 에이 그냥 우리나라 거 사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막 3배, 4배, 5배 이렇게 나면 뭐 야, 알리 얘기 나오니까 댓글이 많아진다. 알리.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사신다 요즘에. 이게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네. 사실 이게 이커머스 중국 이커머스 그러니까 업으로만 따지면 산업으로만 따지면은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시장을 장악해 버리면은 그 중국 회사들이 좀 좋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 그 관련한 무역을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줄어들게 돼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무역상들이 그렇게 비싸게 팔던 거를 직접 들어와서 좀 더 싸게 팔게 되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냥 중국 커머스가 크는 거를 그렇게 싫어할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측면일 때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걸 나쁘게만 볼 수도 없는 그런. 그렇기도 하네요. 그 어차피 메드 인 차이나였으니까. 그쵸. 그죠? 그죠. 그러면 메드 인 코리아가 메드 인 차이나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메드 인 차이나인데 무역상이 유통 다르죠. 마진만 예.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나와요. 뭐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짝퉁 문제라든지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법적으로 잘못한 것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 무역 구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은 그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럼 여기서 좀 깔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물동량들이 워낙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국내에서의 물동량은 오히려 조금 보합이거나 좀 줄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해외 물동량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점점 이쪽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 움직임들이 좀 있고요. 한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물류센터의 어떤 그 처리 능력을 좀 늘려가지고 항공과의 연계성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쩌면은 좀 달라진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국내 택배 업체들이 국내의 어떤 물통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생겨났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산업의 네. 지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해외 직구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의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가 조금 달라지는 경향을 조금 보여요. 쿠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쿠팡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쿠팡이랑은 쿠팡이랑은 경쟁할 것 같은데. 뭐 딱 소비자 측면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뭐가 있냐면은 쿠팡은 요새 대만에 진출해 있어요. 그러면은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쿠팡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한테 팔았었잖아요. 그 소싱을 대만 쪽에다가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진출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BGF CU 편의점 있잖아요. 여기서 몽골에 엄청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몽골에서 엄청 좋아한다더라고. 예, 근데 우리 그 전체 그 어떤 교역량 중에 우리나라 음료 판매의 몽골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또 유통사가 거기 나가다 보니까 그 유통사를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이제 유통이라든지 물류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의 흐름인 몽골 것 단 거 같습니다. 엄청 좋아하죠. 단 거? 몽골이? 단 거 엄청 좋아. 아 그래요? 이렇게 음료 같은 거 달달한 그럼. 것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분은 압권 채널 한번 검색하시면은 네.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압권 있습니다. 거의 5천 명 다 돼가도 이제 예. 어제 내가 봤지. 한 번씩 들어가서 봐요. 네. 아니 근데 압권 진짜 퀄리티 좋은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쇼츠에 관한 압권이 진짜 압권이더라. 쇼츠에 관한. 그 광고도 하여튼 알리랑 저 테무가 엄청해요. 뭐 인스타, 뭐 페브, 뭐 이런 데서 광고를 아주 도배를 해버려. 우리나라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광고를 해버리거든요. 난 그래도 안 써. 그 정프로님이 자꾸 누르셔서 더 뜨는 거예요. 아 그런가? 예. 네, 알고리즘.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